21세기의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저출산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심각한 우리 아동 복지 측면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아동의 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복지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살펴볼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과 함께 가치관이 변화했죠. 어떻습니까? 네, 핵가족화입니다. 또 딩크족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고 출산의 자녀의 수도 현격히 줄고 있지요. 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과 가정이 함께 양립을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저희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교육비와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출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네, 아이를 낳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국민의 의식들을 고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 볼 부분은 바로 아동의 정책과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즘에 영유아와 더불어 아동의 인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과 대안 대책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를 얼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키가 아닐까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수치가 이제는 어때요? 2명당 1명 이상은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더 여성이 사회로 나오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더 평등하게 봐주고 함께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성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와서도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뭘까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쭉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왜 엄마 남자만 있어? 왜 여자는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10대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양성평등이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아동들에게 가정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엄마, 여성에 대한 자리, 그 다음에 향후 본인이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함께 공존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성이 취업을 한다, 엄마가 취업을 한다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뭐예요? 네, 자녀가 혹시 방치, 저희는 이제 방임이라고 얘기하죠. 방임되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정의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함께 나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빈자리들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동의 양육을 보육에서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을 다양한 돌봄의 형태에서 그리고 아동 개개인의 발달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적인 서비스들이 결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일과 가정이 양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물론 그 경제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지만요, 여러 측면에서 먼저 그 아동들의 그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여성들이 좀 더 출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산하기 전과 후에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를 좀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네,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급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새롭게 일자리를, 노동시장을 바꾸는 데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구조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네,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고 살았고 고모, 이모들을 함께 옆집에서, 마을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한부모 가정도 있고 미혼모 자녀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이런 그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핵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부분들은요, 19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억제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 계획으로 인해서 범국민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1960년대는 적게나 한 명을 잘 기르자 그랬고요. 향후 10년이 지난 70년대가 갔을 때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표가 바뀌었습니다. 80년대에 가서는요.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주는 자녀는 아들이 아니다, 딸이다 라는 이야기가 막 유행어처럼 퍼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어땠습니까? 좀 더 이제 인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핵가족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핵가족화가 점진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육아 기능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의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른들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죠. 왜? 과거에는 대가족들이 그 역할을 같이 했고 또 다자녀로서 형제자매가 그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세 자녀만 돼도요, 첫째가 셋째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왕왕 보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결핍들을 보이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부모가 바쁘고 조부모와 만나는 시간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험의 부재로 인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아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핵가족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가족의 형태는 바로 아동의 영유아의 육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 약화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개인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아동의 발달과 가정의 그 양육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족의 구조 변화에 있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의 해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따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유아기 시기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듣고서 와서 물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동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 이런 가족 해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문제로까지 도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이 왜 증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네, 한 번 결혼하면은 네, 조광지처 뼈까지 묻었죠. 그 집안에. 근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사랑이 안 보이고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미지가 해체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성이 취업이 많이 늘었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가정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양쪽의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덕적인 관념 내지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손, 이혼, 가족 해체 이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혼법이 관대해졌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바로 내일부터 남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혼의 증가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모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아동이 가지는 충격은요, 저희가 봤을 때 지진에서 받는 그런 아주 큰 불안감, 정서적인 불안감을 갖는 것만큼 아동들은 전쟁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부부의 이혼에서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충격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한 당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그 불안감, 그다음에 안정된 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호소해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동생한테 아니면은 자신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불안과 갈등, 분노, 상실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것은 아동이 성장하면 아동의 성격과 아동의 정서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회가 가족의 구조가 과거에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네, 한부모 가정, 다양한 가정, 가정의 해체, 가족이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이뤄나가면서 자녀의 가족의 형제들의 관계도 복잡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어쩔 수 없는 배우자의 사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선택된 한부모 가족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조성 과정 내지는 그 안에서 동거 형태로 지내고 있는,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 아시죠? 그룹홈에 지내고 있는 아동들, 아니면 미혼모 가정의 아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다양한 가족에서 보이고 있는 아동복지적인 서비스들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는 좀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 중에 일부 법적으로 봤을 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그 근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혼인 내지는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가족 해체가 있어서 미혼모 가정이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들은 저쪽은 엄마 아빠가 다른 형제래 이렇게 보는 아주 우리의 어떤 개념을, 가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은 좀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건강한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법규를 통해서 제안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될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최근의 사회는요, 사회 양극화 현상, 그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 가정에 놓여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동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현 사회에 있는 90년대 후반 때 저희가 IMF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었었죠. 그래서 부부 중에 일자리를 잃고,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이러므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복지적인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요,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대량 실업, 그리고 그다음에 실업으로 인해서 절대 빈곤이 굉장히 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가정의 형태가 깨지고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아동들은 안전지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용의 구조 형태도 소득 분배로 인해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변화는 빈곤층이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아동들이 계속 어떻습니까? 그런 빈곤층의 자녀는 또 빈곤층, 저소득, 차상위 계층, 사회적인 어떤 배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이제는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위기 가정에 놓여져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사회 현상,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해체 문제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이렇게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현상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기본 사회 단위인 가정의 문제까지, 아동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정에 놓여져 있는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네,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부모가 있지만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회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어떤 소년, 가장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위탁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활보호 차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충격, 정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복지재단,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이 후원하면서 위기 과정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를 사회적인 현상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사례를 보기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위기 과정들이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적인 문화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고 10대 미혼모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 미혼모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정과 사회 그다음에 국가가 이러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로 끌어내면서 그 우리의 도움을 알리고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과정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동들이 좀 더 이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모가 그러한 책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아동을 양육하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함께 보호를 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니즈를 동원시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